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현대사회법. 자, 마지막 주차, 14주차 수업이 되었네요. 네. 바야흐로 벌써 종강이란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뭐 1주차 수업이 엊그제 같은데, 뭐 벌써 이렇게 14주차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좀 아쉬운 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고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섰다는 자체가 좀 되게 슬픕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도 이제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다른 교수님들의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들으시면서도, 학생으로서의 그 캠퍼스의 낭만을 잘 못 느끼고, 그죠? 그런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항상 있고 늘 건강하시기를 제가 한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 참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셔서 대견하다는 그런 응원의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느끼시나요? 박수 막 치는 거?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제 그 교재 8페이지 분쟁 해결 및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할 차례인데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권리가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이 구제 수단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굳이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비사법기관에 의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기관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거와 비사법기관에 의해서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현대사회법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어떻게 홀가분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어떤 공지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 클래스에 올리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우리 강의 교환을 보시면 분쟁 해결 및 권리 구제,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에서 분쟁 해결하고 권리 구제 받는다. 먼저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 및 해결에 관한 가사소송이 있다. 가사소송. 뭐 가사, 민사, 형사, 그렇죠? 뭐 행정심판, 국민 참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이거 뭐 기본 상식이죠. 뭐가 있다고요? 가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뭐 행정소송, 여기 뭐 국민참여재판. 이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배심원제도 아시죠? 이런 배심원제도. 그 다음에 행정소송,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사법기관. 그래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들. 자, 간단하게 보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가사소송 보세요. 민사 분쟁 가운데 신분관계가 하는 분쟁으로서 소송을 말하고 있다. 어디서 하냐? 가정법원에서만 한다. 그렇죠? 뭐 이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 가사소송의 종류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혼인무효, 혼인취소, 양육비 지급 등등등, 그 다음에 상속 관련 등이 있다. 이렇게 기본 개념만 딱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체크해서 공부하십시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요. 자,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럴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누가? A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B에게 돈을 못 받았다. 이걸 소장이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가 답변을 보내죠. 무슨 소리야? 난 돈 갚았다. 나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배째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답변서라 합니다. 자, 이렇게 피고의 답변, 원고가 준비 서면, 또 거기에 반박되는 서류를 보내요. 이걸 준비 서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은 이제 쟁점 기구를 지정해서 당사자의 변론, 판결을 진행돼서 소송 진행 중에 판사가 조정을 공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로 민사 사건이다. 민사 소송이다. 거기 별표 하나 칠까요? 소액 사건 심판이 있는데 청구 금액이, 자, 옛날에는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정식 재판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다. 그래서 간이한 절차, 소액 사건 심판이 따로 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소가가 우리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 간편하게 경제적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소액 사건 심판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한을 지정하고 단 1회로 판결을 내리는 게 바로 뭐냐? 소액 사건이다. 자,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은 이제 2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송달을 받아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내가 항소를 하겠다는 것을 제기해야 된다. 요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은 우리가 이제 형사사건과 우리 그 형사사건과 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형사소송은 형사사건에 관해서 검사의 공소 제기로부터 형사재판의 개최로 진행되어진다. 맞죠? 기소를 검사가 한다. 이런 형사재판은 재판부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 인정신문, 공소사실 설명, 뭐 이런 것들, 최후 변론 이런 것들을 하죠. 함으로써 판결이 되고 이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형을 집행하는 순서대로 한다. 얘는 이제 항소심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빠릅니다. 일주일, 즉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2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배심원 제도예요. 배심원 제도.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 배심원 제도가 있으면 그 배심원들이 듣고 이 인간적으로는 이제 너무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배심원의 결과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중이 심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참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밑줄 칩니다.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한다. 자, 장기 1년이 길까요? 단기 1년이 무서울까요? 아무리 길어봤자 1년인데 단기는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럼 단기가 더 형이 무겁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뭐 장기 단기 했을 때 장기란 말이 들어갔을 때 더 형이 경중한 게 가벼운 게 아니냐, 참 더 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누를 범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합의부란 말은 재판장이 있고 오른쪽에 판사가 있고 왼쪽에 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석 판사, 우석 판사 이런 분이 합의를 이루어서 하는 거 있고 혼자 하는 거 이건 단독 판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합의부에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중이 어떻게 해요? 예, 중한 사건을 한다 이 말입니다. 2번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법에서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하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합니다. 이 출석 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선정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데는 과태료를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갑자기 뭐라 그러면 여러분 가야 돼요. 알았죠? 네.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한 피고인의 유무죄를 편결하고 양형의 의견을 밝힌다. 배심원의 편결이 법원에 기소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요 심판은 어디서 하냐? 행정청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청,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요? 법원이 한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1번과 2번에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한다. 요것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여러분 이제 대통령 탄핵부터 해가지고 우리 좀 많이 이슈가 되는데,
그러니까 법령, 이제 법률이나 이런 법률들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헌법재판의 종류 꼭 기억하십시오.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도 위헌 법률 심판.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럴 때는 헌법 소원이고, 고위 공직자를 자른다 탄핵 심판이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 위법한 정당은 해산시킬 수 있고, 고난쟁의다. 그럼 국가 권력기관에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게 고난쟁의다. 아셨습니까? 이 5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보세요. 2번 위헌 여부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이 전제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주세요 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로 해서 기본권이 직접적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국민이 이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핵 심판은 국회가 소추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탄핵 재산을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제도다. 뭐 다 아시죠? 예. 정당 해산은 이 정당의 목적이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해산시킬 수 있다. 뭐 거기까지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그 비사법기관에 의해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1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1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체불임금 피해자의 권리 구제. 체불임금 피해자. 임금 못 받은 사람의 구제를 어디에 할 것인가? 그다음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의 구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 구제. 이런 것들. 자,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임금 체불 피해자는 밑줄 칩니다. 지방고용노동강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 또는 고소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방고용노동간서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행정청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그냥 기억하시고 1번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체불 당시 최종 그 월평균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구조해 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피해자는 검찰에 사업주를 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제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4번, 5번. 그래서 상당히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당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의 구제 제도는 뭐가 있을까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5명 이상일 때 이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럼 5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 어디 지방노동위원회 그럼 보세요. 가사소송은 어디서 한다? 가정법원. 사법기관이죠. 얘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원에서 합니다. 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하고. 다 사법기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거기 보셨던 건, 일본의 체불 같은 경우는 지방고용노동강서. 지청이나 이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관한 일들을 담당해준다. 그
다음에 뭐 취약계층이나 권리구제에 대해서 월평균 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50만 원 미만일 때는 뭐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30일 이내 구제 명령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들. 6번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서 이게 패스하겠습니다. 그거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비정규직 차별 시정. 그렇죠.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도 웃긴 거예요, 지금. 예, 정규직, 비정규직. 자,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기간제, 단시간, 뭐 파견 근로자 있죠. 차별적 대우가 있을 때는 6개월 이내 동안 6개월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관할하는 사업장을 관한 노동위원회, 야도 지방노동위원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사법적 기관의 구조는 체불임금 있을 때는 지방노동간서, 부당해고에서 그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비정규직도 지방 해당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가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에 따라서, 자, 동그라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에 대한 차별적 성희롱, 별표치서 청희롱까지 인권 침해와 평등권 침해, 인권 침해와 평등권 침해가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즉 성희롱 같은 것을 어디서 한다? 그럼 성희롱, 여기서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까지. 이렇게 지금 비사법기관에 의한 구제를 우리가 하나씩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인권 침해, 평등권 침해에 대한 차별 행위에서 성희롱 포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뭐,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쭉 내려오시다가,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둘, 셋, 5번째. 가정폭력 사건과 일반 사업장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폭행한 사건은 권리구제 사항이 아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정폭력과 일반 사업장은 아니다. 이건 이제 별도로 규제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법인, 단체, 사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재하, 용역, 교통수당, 토지 등등에서 이용시설이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우대, 배제, 구별하는 이 불리한 대우 처벌에 대해서는 구제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5번에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구제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에 대한 사람과 그 소속기관장의 합의, 공고, 조정, 그 다음에 구제조치, 법령, 정책 등 이 개선을 공고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명령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사법기관은 이런 뭐 가사, 민사, 형사, 행정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법원에서 하고 헌재에서 하고,
비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당하는 기관들이 어디인지 이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서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 불리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주는 때에는 어떻게 돼요? 고충민원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고충민원을 처리해서 국무총리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뭐 그 정도? 그럼 3번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디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다. 거기 시민고충처리 국가기관이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그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고 고충민원 뭐 한다고 얘기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처리 고충처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예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양가로 5번에 3번에 있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물품의 사용에서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이럴 땐 어디서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한다. 여기 더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1, 2, 3, 4, 5 1, 2, 3, 4, 5, 6 한국소비자원.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은 뭐예요? 그 물품의 사용을 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한국소비자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경과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그 다음에 언론 보도 피해자를 위해서 구제는 어디서 하냐? 자, 보시면 언론 중재 및 7번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언론 등의 보도에서 피해자는 언론사의 서면으로 정정 보도, 반론, 그 다음에 추후 봉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사를 할 수 있는데 청구기한에 해당 보도가 있으면 안 3개월 이내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피해자의 정정 보도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디 하냐?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뭐 정정 보도 같은 거 안 했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얘들은 전부 다 뭐야? 여기서 보세요. 1, 2, 3. 즉 지방노동간서, 지방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언론중재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얘는 전부 다 법원이 아니죠. 사법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비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고, 사법기관은 오로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 동을 칩니다. 모든 국민 대상으로 무료 법률을 상담해주고 법률구조와 무료 법률구조에 지정한 대상을 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서 피해자로 체불 당시 3개월 또 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지방노동간서에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무료 법률 이렇게 합당했는데 이걸 어디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법률 구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가정생활가법, 경제생활가법, 그 다음에 근로생활가법, 그 다음에 뭐요, 형사사건가법, 그 다음에 스포츠화법, 기업가법, 그 다음에 우리 기본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웠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는 수단은 사법기관에 의한 수단, 가사, 민사, 형사, 행정, 헌법은 전부 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거고, 비사법기관에 대해서 받는 것들, 특히 체불임금, 부당해고, 비정규직, 이런 것들은 지방노동간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인권 침해가 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 같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뭐 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 언론의 보도 정당에 대해서 문제 있을 때 시정을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고 무료 법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쭉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래요. 뭐 대면 수업에서와 같이 뭐 재미는 또 없었을 것 같아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인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 현대사회법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